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 우편함 확인하기 싫으시죠? 반가운 편지는 옛말이고 온갖 고지서와 명세서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분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대통령 경호처도 대통령실도 아무도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2차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송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더 느린가의 대결인가요? 12월 18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는 빠르고 시원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큰 혼란과 불안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관련해서 어처구니없는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를 두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장소가 화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특수단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12월 1일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문상호 정보사령관 현직이죠. 그리고 정보사 소속의 정모대령과 김모대령까지 이렇게 4명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햄버거 가게에서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었다고 하는데 일단 노 전 사령관이 먼저 햄버거부터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햄버거를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지시를 했는데 지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모대령이 IT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선관위에 가면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조사를 통해 정대령에 증언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난 17일 특수단은 안산 햄버거 가게에 직접 방문을 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엄 당일에는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로 들어가서 내부의 서버 장비를 촬영하는 모습 많은 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들 4명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논의했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놀랍지만 햄버거부터 먹자, 햄버거부터 먹고 얘기해보자 라면서 햄버거 집에서 이 계엄이라는 이 정말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이걸 논의했다고요? 그리고 이 계엄을 지시했다는 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나 현직도 아니잖아요. 대체 어떤 인물인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원 장군 같은 경우는 정보사에서 잔뼈가 굵었고 정보사령관도 했고 신호정보인 투스타 때 777 사령관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경호실에서 차장까지 원스타 때 했었고요. 이런 메커니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이고 김용현 장관하고 친하다 보니까 옆에서 비선 실세로 계속 조언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엄은 오래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보사를 끌어들여서 비밀스러운 공작 작전을 친히 구했다 할 때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둘이 아주 비선 실세로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금 전역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 더 알아듣기 쉽게 제대했어요, 지금. 지금 민간인 신분이에요.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 아니 민간인 신분이 어떻게 현역 군인한테 계엄이라는 거 이걸 지시할 수 있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상황입니다. 계엄 자체도 내란죄로 굉장히 중대한 불법 행위인데 이를 준비하고 모의하는데 권한도 없는 민간인 신분인 자가 군인에게 이렇게 명령과 지휘를 내렸다는 점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군 기강 항의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일에 비선 실세가 또 등장했다는 점이 또 경악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박근혜 전 정부의 정보사령관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포고령이거든요. 이 포고령을 누가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인데 이 초안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정황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을 도왔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의 초기부터 중간 역할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내란의 비선 실세이다, 기획자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노 전 사령관이 지난 11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네. 이 정모 대령에게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이제 전송을 하면서 뭐 전역 몇 년 남았느냐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인사를 빌미로 이걸 해주면 뭐 특진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 업무를 지시했다라는 정황도 일정 부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특수단에서도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보고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네. 노 전 사령관 구속심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종전의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의 어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성을 비춰봤을 땐 네. 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른바 계엄 논의를 했던 햄버거 회동 때 있었던 대령 둘 있었잖아요. 그 대령들이 지금 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말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정황이. 그런데 앞서 햄버거 회동 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같이 이 계엄을 논의했던 그 장본인이 문상호 현직 정보사령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국회 나와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 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도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 김묘성 기자님 아마 시청자분들이 혀를 내두르실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아니 계엄 햄버거 먹으면서 계엄 논의했던 사람이 모른다고 국회 나와서 답변하고 있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보니까 굉장히 소름 돋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상호 사령관이 지난 10일에 그 국방위에서 인정했던 사실을 보자면 네. 계엄 선포 당일 오전에 그날 처음으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당일에 자신은 계엄을 알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네. 노상원 전 사령관과 함께 11월부터 조직적으로 계엄 준비를 해온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11월 중순에 정모 대령에게 직접 문상호 사령관이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시한 부분이 뭐냐면 공작 잘하는 인원 15명을 선발해서 그 명단을 보고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엄 이틀 전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서 네.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조보는 오늘입니다. 문상호 사령관을 오늘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연히 체포해야죠, 진짜. 그런데 저렇게 햄버거 회동이 열렸던 저 패스트푸드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동네에 다 한두 개씩이 한두 개가 여러 개 있는 그거예요, 진짜. 다 아는 거예요. 이미 기사로 다 접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저곳이 엉뚱하게도 지금 불똥이 튀고 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내란에 대한 모의, 계엄을 모의했다라는 장소로 특정된 이 햄버거 가게와 관련해서 사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우픈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패러디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예를 들면 계엄 성지이다, 다 잡아서
입속으로 쓸어버려 나라를 통으로 말아먹는 맛. 그러니까 좀 분노한 시민들이 좀 재치 있게 저렇게 이 범행의 모의 장소가 이런 햄버거 장소였다는 것을 착안해서 저렇게 이제 패러디를 시작을 했는데요. 내란버거 눈길 끄네요. 내란 계란이 4개 들었다. 내란버거. 아이고 참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계엄 한정판 햄버거 세트를 출시해라. 네. 내란의 시작, 내란의 본점이 햄버거 가게라니 이런 글들도 있지만요. 네. 이 해당 햄버거 가게 본사 이런 패러디를 보고 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정치적인 문제로 엮이게 돼서 너무 당황스럽다. 네. 해당 매장은 저희의 대리점일 뿐 사실 내란과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여지가 있겠죠. 그렇죠. 네네. 관련 상품 출시 계획도 당연히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패스트푸드 지점이 무슨 저들한테 장소를 저희가 제공해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논의하세요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꿎게 저기에 불똥이 튀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탄핵 이후에 그 탄핵 과정에서 국회 과방위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김어준 씨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놀랄만한 내용을 얘기해가지고 막 그때 언론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유튜브도 난리 나고. 그때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김성수 변호사님 사실 저때 이제 뭐 언론도 놀라고 저걸 저때 생방송 지켜보신 시청자분들 국민분들 다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때 저걸 실제라고 믿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도 저한테 이거 보라고 링크 보내주면서 난리가 났어요. 저걸 다 진짜로 야 이 지경까지 갔다. 대한민국 이 지경까지 갔다 하면서 막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부른 게 여당이 국민의힘이 불렀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상황상, 정황상, 분위기상.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누군가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메가톤급 후폭풍 있는 얘기를 나왔는데 그 위에 진위는 민주당이 확인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 민주당 보고서의 내용이 일부가 이제 조금 보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 암살 쪽 주장에 대해서는 군사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에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이제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고 네. 또 이제 일부 확인된 사실, 뭐 정보사위원회 계엄 가담 같은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취지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도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북한에서 만약에 이런 뭐 간첩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북한 군복을 입고 내려올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국내에 있는 간첩 같은 경우도 북한 군복을 뭐 입고 이렇게 뭐 돌아다닌다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가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이제 무인기 관련 뭐 그런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 나오지 그렇죠. 않았지만 네. 근데 이 무인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이제 그 특정 장소에 가서 이제 폭발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당시의 언급에서는 조금 달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무인기에 무기를 탑재한다 이렇게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 사실이 조금 확인이 많이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내부 보고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그러니까 보니까 민주당 내부 문건 보고 보면 이걸 엮으려다 보니까 좀 엉성한 이 앞뒤가 안 맞는 엉성한 표현, 무인기 같은 거 엉성한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지금 그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문건에. 예,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이 문건이 물론 내부 문건이에요. 그리고 이 내부 문건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됐어요. 이런 허구가 가미된 보고라서
주장이라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이재명 대표까지 보고가 됐어요. 내부 문건입니다. 그걸 지금 모 언론이 단독 보도했어요. 그런데 이런데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아니다. 가능성 여전히 있으니까 좀 조사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신빙성 떨어진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상존하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씨가 국회에서 얘기했던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이게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예. 지금 정보를 뭐 미국 쪽이든 뭐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거기까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될까 하는 그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아폰을 쓰게 된다면 뭐 미국이 아무리 실력이 우수하더라도 이 도청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결자해지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어쨌든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불렀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건 제대로 진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몸은 대구에 있지만요. 지금 정치적 메시지는 서울에 있는 정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는 그 사람 얘기를 해볼게요. 누굴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어허. 사실 여느 때와 같이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저께 지난 16일에 올라왔던 SNS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정당의 당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이 있는데 이 강제적 당론 같은 경우에는 소신과 상관없이 이 당론에 따라야 하고 어기면은 징계를 받거나 제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총 의결을 한 강제적 당론이 이번에 탄핵 반대라는 거죠. 네. 때문에 소신을 내세워서 반란자를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리고 전쟁 중에 진지를 이탈하는 자는 참수가 원칙이다라는 어머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끔찍한 말을 합니다. 야,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아무리 이제 비유한 거지만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정반대의 의견이 또 어제 하나 더 올라옵니다. 뭔데요? 어제 지난 17일이죠. 다시 올라온 내용을 보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등장을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 반대를 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유감이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속히 당을 정비하고 지지자들과 중도층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만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손정희 변호사님, 홍준표 시장이 싸이 노래를 좋아하나 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뭐 어떤 입장인 거예요? 뭐 이 사람한테는 저렇게 참수라는 비유적 표현을 쓰고 어떤 사람은 아유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야. 왜 그런 거예요? 홍준표 시장의 뭐 이야기를 조금 선회해서 해석을 해드린다면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에서 찬성표, 반대표, 의결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당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국회의원들에게는 강한 잣대를 조금 제시하는 측면이 있고 지자체장들은 사실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홍준표 시장이 그래도 중앙 정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탄핵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이게 내란과 관련해서 계엄이 옳은 행동인지 아닌 건지 위헌인지 위법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잣대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말의 신빙성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좀 혼란이 야기되고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결국은 여당에서도 이게 만약에 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내란죄의 범죄가 성립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를 변화해서 이야기를 번복할지 굉장히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어서 명확하게 탄핵의 강을 건널 것인지 내란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홍준표 시장의 SNS 내용을 듣고 국민의힘 내부 특히 찬성표를 친한계 의원이 다 찬성표를 던진 건 아닙니다만 친한계 의원들은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 당인 민주당 의원들보다 말씀하신 대로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비판, 공격,
게다가 아주 심한 욕설이 들어간 그런 비판의 글까지 받게 됐는데요. 네. 먼저 박정훈 의원입니다. 박정훈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 제 눈을 의심하는 그런 워딩으로 보입니다. 네. 살다 이런 XX 같은 논리는 처음 본다. 저건 당연히 욕설이겠죠. 네. 욕설이었습니다. 탄핵 찬성파를 징계하자면서 탄핵에 찬성한 광역단체장들에게는 사정이 있어서 찬성했을 것이라고 반문을 하면서 네. 우리 당이 정신병동 소리를 듣지 않고 다음 대선 때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주지 않으려면 몇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라면서 3가지를 꼽거든요. 그래요? 첫 번째는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서 본인 행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였고요. 네. 세 번째는 이 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범죄자 이재명의 집권은 막을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이건 별도의 문제다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뭐 지금 집권 여당이 지금 탄핵 이후에 아직도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분위기가 막 느껴져요. 어떻게 갈지는 볼게요.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찬성한 대로, 또 반대한 사람들은 반대한 대로 지금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각자의 반대 의견을 가지고 해당 찬성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번 탄핵에서 국민의힘 일원으로 이제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중 김상욱 의원이 있습니다. 네. 사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 그전에는 또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요번에야말로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었다가 존재감을 발휘한 의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까지 벌였기 때문에 실제 탄핵을 반대하는 당원들로부터의 굉장히 강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예로 최근에 이 김사국 의원의 지역구가 울산 남구에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사무실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네. 내용은 계엄 찬사에 대해 깊이 송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아, 현수막이었는데요. 이건가 봐요. 네. 그런데 거기 위에 누군가 라카 같은 걸로 빨간 글씨로 네. 이 어떻게 보면 조금 원색적으로 뭐 꺼져 뭐 이렇게 이제 욕을 하는 그다음에 내용이 욕설이겠네요. 네. 적혀 있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요. 일단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이렇게 낙서한 범인을 이제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김 의원 탄핵 찬성 이후에 이 당 내에서 또는 당원들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을 얻었고 또 살해 협박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역 보수 단체가 나서서 제명과 징계까지 요구하고 있는 등 이 탄핵 찬성 이후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짧게요. 손정민 변호사님, 저 현수막에 저렇게 뭐 페인트든 레커든 아니면 볼펜이든 현수막에 이렇게 낙서를 하는 건 법에 어긋나나 버리. 지금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뒤에 뭐라고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욕과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저 사람을 누굴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남의 현수막에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만 아니라 현수막의 효용 가치를 훼손했잖아요. 재물손괴도 같이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구의 내용이 아마 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김상욱 의원이 오늘 저 현수막의 낙서, 욕설이 담긴 낙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는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화가 풀리신다면 다행이겠다라는 바람도 좀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막막합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요. 도리어 저는 당 안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집중 중 공격을 받고 저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료 의원들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막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포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탄핵에 찬성했다가 후폭풍에 시달리는 사람이 비단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김묘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많은 연예인들 또 셀럽들이 이번에 집회를 찬성하며 지지하며 응원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었는데요. 네네. 사실 정치적 이념이라기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또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어떤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들기도 하지만 네. 그중에 한 명이 가수 아이유 씨입니다.
아이유 씨가 워낙 또 대스타이다 보니까 더욱더 화제가 됐는데 네. 탄핵 집회에 참가한 팬들을 위해서 핫팩, 빵, 음료, 국밥, 떡 이런 것들을 선결제를 했는데 아, 그래요? 무려 한 700인분 정도가 됐었어요. 오. 많이 집중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또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왜요? 아이유가 광고 모델한 회사 전부 불매 운동을 시작하자라면서 불매 운동 독려 글이 SNS를 통해서 공유가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확산이 되는데요. 네. 탄핵 시위를 지원한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일부 지지층이 만든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 겁니다. 어머나. 그러면서 쭉 도표처럼 사진을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이건 정말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사진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가수 아이유 씨라든지 이번에 공연을 한 이승환 씨, 걸그룹 뉴진스, 영화감독 봉준호, 개그맨 박명수 씨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네. 쭉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미국 CIA에 신고하자라면서 하여튼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는데 실제로 CIA에 아이유를 신고한 다음에 인증 화면을 올리기도 한 그런 것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김성수 변호사님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CIA는 지금 탄핵 찬성한 연예인분들을 CIA에는 왜 신고를 하는 겁니까? 그럼 저 사람들은? 예,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입국 심사를 함에 있어서 CIA에 만약에 뭐 반미 성향의 이런 SNS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CIA 연예인들을 이렇게 좀 신고를 하면 나중에 뭐 공연이라든지 다른 일정으로 미국을 입국하려고 할 때 그때 조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는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CIA 신고된 인물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게 가짜 뉴스로 판명됐고 일부 누리꾼이 가짜 뉴스를 보고 잇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일단 가짜 뉴스가 이렇게 또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반대로 탄핵에 반대했다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은 내가 만든 대통령을 내가 탄핵하겠다는 거 그것은 비겁한 정치입니다. 나 혼자 살자고 대통령부터 먼저 버리는 것은 배신의 정치입니다. 나 같은 사람 반대해. 나 끝까지 반대할 거야. 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거야. 나는 내란죄라는데 동의 안 해. 적어도 헌재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나는 내란죄라는 거에 대해서 유보를 해.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국회의원들의 자세라고 봐. 그게 헌법 정신을 지킨다. 오케이? 올라.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윤상현 의원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후폭풍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지금 손정희 변호사님? 네, 단순히 찬성 반대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후폭풍에 시달리는 건 아니고요. 앞서서 탄핵 반대를 해도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라고 발언을 하던가 네.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개헌과 관련해서 내란죄로 볼 수 없다던가 아니면 통치행위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네. 이 내란과 관련해서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이 이제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반대를 하고 또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지금 후폭풍에 처해 있는데요. 본인이 아니라 근데 처가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의 이제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장인이 신준호 회장이고요. 이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이 넷째 동생이 장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물건이라고 해야겠죠. 이 불매 운동에 동참하라. 내란 제품에 대해서 네, 내란의 힘, 뭐 윤상현 처가 누구누구 제품, 유가공 업체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 분노한 민심이 또 엉뚱하게 처가의 어떤 불매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까지 불매 운동하자라는 불똥이 튀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씁쓸해요. 이제 탄핵 그게 정당하냐 부당하냐 말고 탄핵 이후에도 또 우리가 지금 둘로 갈라지잖아요. 앞서 아이유 씨에 대해서는 탄핵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층에서 아이유를 뭐 신고하네, CIA 신고하네, 어쩌네, 거기 광고 나왔던 제품 불매운동 하자 어쩌네 그러고
윤상현 의원은 탄핵 반대했다고 해서 그 처가에 대해서 그 제품 불명 이걸 보니 참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씁쓸한 거 아닌가.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서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국민에서 계속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요. 자, 지금 이 사고가 글쎄 이건 사건이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 뒤에 후폭풍처럼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화재로 인해서 60대 아버지가 숨지고 20대인 아들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화재 현장인가 봐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큰 폭발로 천장이 내려앉을 정도의 그런 충격이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첫째 아들은 손에 2도 정도의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좀 더 심각합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인데요. 네.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잠든 사이 아버지가 불을 저질렀다라는 첫째 아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원인은 더욱더 지금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둘째 아들은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기증된 피부 조직을 이식받아서 힘겹게 지금 연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술을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세상에 보세요. 저 화재 현장 주변이 폭격을 맞은 데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시 불이 났을 때 일각에서는 그 화재 원인이 부탄가스 폭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폭발음이 좀 컸기 때문에 그런 추정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경찰에서 확인해 보니 현장에는 부탄가스 통이든 폭발할 어떤 물질의 통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현장 감식이 있었고요. 경찰, 소방 그리고 국가수에서 네. 감식을 벌인 결과 이 부탄가스 통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화재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이걸 수거해서 지금 분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네. 인화성 물질을 담은 통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화성 물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감식 결과를 기다려야 정확한 물질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달 경에 이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워낙에 사실은 가정집에서 큰 화재,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데요. 네. 또 당시에는 이 어머니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뭐 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6개월 전 이혼해서 아들과 그러니까 아버지만 이제 집에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어머니도 심리적으로 너무나 큰 아이고. 충격에 빠지고 죄책감에 휩싸여서 진술이 어려울 정도의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매일 자책하면서 식사도 거르고 지금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아무래도 나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이런 큰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것을 예방할 수 없었나 그런 자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또 네. 어머니가 한 행동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렇게 죄책감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일단은 큰 형이 자기도 다쳤잖아요. 근데 동생 걱정하고 있고 어머니 상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든 사이에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첫째 아들의 진술과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까 조금 전 들으셨죠? 인화성 물질도 발견됐다는 거. 그래서 일단 강화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아직 단정하지는 않고 경찰이 지금 정밀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아들도 화상을 입었지만 2도 화상. 근데 동생분이 정말 전신에 너무너무 심한 지금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김성주 변호사님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플까 형으로서 또.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이 형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말씀을 아, 드리면 지금 동생분인가 봐요. 세상에 아이고. 예,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동생분의 지금 생존율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15% 정도라고 어머나, 이야기를 어떡해요. 했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런 뭐 방화로 지금 이제 형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의적인 방화로 인해서 이제 살집도 없어졌고 물건도 다 없고 화재보험 혜택도 못 받는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동생분의 생존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가배양 피부 이식 수술을 받으면 이 생존율이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게 보험 처리가 되는 그런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금액이 병원비가 1차 납부 금액이 3억 3천만 원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어서 이런 사연이 이제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모금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얼마나 세상에 화상의 피해를 당해 보신 분들은 그 고통을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전신에 붕대를 감고 있잖아요. 전신 화상을 입었고 지금 생존율이 1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거액의 수술비를 어떻게 수억 원대요 마련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1차, 2차 하면 거의 8억 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형이 둘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 지금 굉장히 많이 다친 상태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색소폰 신동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었고 또 방송에 출연해서 그 연주 실력을 뽐낼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 실력을 또 꾸준히 갈고 닦아서 한 대학교의 실용음악과에 재학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 또 지난 10월에 해군을 전역한 다음에 복학 준비를 하다가 이번에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해군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선우임 동료들이 나서서 모금 활동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요. 그리고 형 역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고의적 방화로 추정되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또 보상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잖아요. 때문에 동생도 형도 동생을 이렇게 보필을 하면서 지금 옆에서 떠먹여주는 그 사람이 지금 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옆에서 보살피면서 모금 활동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우애가 참 남달라요. 형이 얼마나 안쓰럽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형도 오른쪽에 지금 이제 물을 먹여주는 분이 형인데 지금 손에 화상 입어서 지금 붕대 감고 있던 게 보이잖아요. 2도 화상 입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동생 목이 마르니까 목을 축여주는 모습 세상에 물을 먹여주고 있어. 근데 생존율은 15%지만 생존율을 높이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억 원의 지금 병원비에 필요하니까 도움을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동생 살려주세요, 여러분.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세요. 앞서 이 동생분이 해군 홍보대에 있었잖아요. 악기를 정말 잘 다뤘나 봐요. 해군 홍보대에 있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실력이. 그렇게 꿈 많고 실력 있는 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지금 방화로, 물론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정황상 아버지의 방화로 보여요. 아버지의 방화로 지금 애꿎게 꿈 많던 두 아들들이 이런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김성수 변호사님. 예,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는 실제로 모금이 이뤄졌습니다. 예, 이 화상사고 예방 재단에서 14일에 이 피해자 가족 그리고 지인의 요청을 받아서 이 모금 계좌를 이제 개설을 했었고, 네. 그리고 3일 만에 목표액이었던 5억 원이 다 모금이 된 겁니다. 어머 세상에.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생분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겠죠. 어머나 그리고, 세상에. 예, 재단에서도 이 모금액은 이 동생의 수술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꿈이 굉장히 많은 형제였는데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게임의 팬아트를 그리는 이런 작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게임의 이제 공식 그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자들도 또 이런 어떻게 도울 방법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에 우리 국민분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남의 어려운 상황을 나 몰라라 하지 않는 분들이란 걸 정말 다시 한번 새삼 저희가 뉴스파이터가 느꼈어요. 정말 이런 우리 따스한 마음을 가진 국민분들이 계시기에 이 연말 정말 날은 이번 주 정말 춥잖아요. 훈훈한 온기가 흐르고 있고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만한 세상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진짜 해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선운숙 씨가 어제 3차 공판 자신의 전 남편이었던 유영재 씨의
선운숙 씨 친언니 강제추행, 성추행 관련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얘기는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차마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선운숙 씨의 전남편 유영재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어젠 선운숙 씨가 직접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영재 씨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세상에. 피고인석과 불과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휴.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감을 밝히기로 은퇴할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라면서 말을 이어갔는데요. 어머나. 듣고 있던 유영재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선운숙 씨의 변호인 측을 통해서 어제의 상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한번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서로 좀 얼굴을 좀 쳐다보지 않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법정 내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없었고요. 당연히 부부였던 사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 언니의 직접적인 성폭행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침착하게 얘기를 하셨다라고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굉장히 슬프시고 또 경황되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다가도 본인이 많이 자제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얘기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계속 시선을 좀 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연예계 은퇴할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런 큰 피해를 당한 나의 언니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언니가 이렇게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다. 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진짜 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다 머릿속에 교차했을까. 근데 저 얘기가 탁 들어오네요. 은퇴할 각오로 이 증인석, 이 재판의 증인석에 섰다. 진짜 심경이 어땠을까요, 진짜? 예, 아무래도 지금 선운숙 씨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분이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건에 이제 연루돼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그러겠죠. 것인데 그 고소 당시에 이제 이야기에 관해서도 내가 은퇴를 해도 좋으니 언니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세상에. 거거든요. 예, 그만큼 굉장히 이것이 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고 네. 실제 그래서 어제 증인신문 기일에서도 이 사건 자체는 지금 고소인은 선운숙 씨의 이제 친언니인 것이고 예. 이제 피고인이 이 전 남편인 유영재 씨인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증인으로서 신문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친언니와 이 유영재 씨와의 이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내가 그것을 듣고 혼절을 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 녹취를 듣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이 선운숙 씨와 이 유영재 씨가 부부 관계를 가졌었지 않습니까? 이 부부 관계였는데 이 이혼을 이제 협의 이혼을 접수한 다음에 이 유영재 씨가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선운숙 씨가 그러면 협의 이혼을 조금 중단을 하고 다시 잘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친언니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녹취까지도 들려줬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선운숙 씨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당시에 이런 정황 같은 것도 이 녹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담겨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인 신문의 내용 자체도 진술을 하는 것도 선운숙 씨 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머 세상에. 혹시 손정희 변호사님 예전에 그 초반부에는 이 사건 초반부에는 선운숙 씨 언니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돼요. 어렵게 그 혼자 오랜 시간 있었던 동생 선운숙 씨의 그 모습 보면서 참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했는데 그 유영재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사는 모습 이제 겨우 행복할까 했는데 내가 이 성추행 사실을 이 털어놓게 되면 동생의 행복이 깨질까 봐 너무 걱정했었다. 근데 지금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결심이 혹시라도 이 유영재라는 이 추악한 행동을 한 사람과 동생이 이혼을 하는 게 혹시 더뎌질까봐 앞서 선운숙 씨가 그랬잖아요. 다시 관계를 회복해볼까? 그런 생각하는 게 안 되겠다. 이혼 더디게 하면 안 되겠다. 이혼을 꼭 진행시켜야겠다 하는 마음에 혹시 이 충격적 사실을 동생한테 털어놓게 된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언니 피해자이고 적극적으로 고소나 처벌을 구하고 이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벌을 구할 수 있는 지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면서 나만 뭐 그냥 괜찮으면 넘어가자 이런 심정으로 얘기를 아이고, 했을 텐데 세상에. 그 원인은 바로
그 동생이 받을 상처 때문에 그렇겠죠. 세상에. 그래서요, 처음에는 선운수 씨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사유로 유영재 씨에 대해서 이혼 조정 신청을 최초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1차 이혼 조정의 원인은 선운수 씨가 우연히 이제 휴대전화를 받는데 유영재 씨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취하는데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유영재 씨는 잘자 사랑해라고 보냈더니 상대방 여성은 미투라고 답장을 보내면서 아, 이 남자랑은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유 씨가 선운수 씨에게 잘못했다, 같이 잘 살아보자, 잘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또 약해져서 마음을 돌려서 그때 이 조정 신청을 취하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선운수 씨가 2차 조정을 신청했을 때 유영재 씨가 또 반성하겠다, 용서해달라, 잘 살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본인도 다시 한 번은 더 기회를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친언니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유영재가 선운숙을 기망하고 이렇게 거짓된 태도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막아야겠다. 내가 이 불행한 결혼을 막아야겠다라는 결심으로 공개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즉 동생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질 않길 원하는 마음에서 속에 쏙쏙 끙끙 앓아뒀던 본인의 피해자씨를 그제야 이제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 선운숙 씨 자매분한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진짜 너무너무 진짜 참담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선운숙 씨가 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혼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그래요. 했는데 선운숙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되찾고 다음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언니에게 언니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제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리면서 이제는 같이 함께 고민을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선운숙 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도 마저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 자녀들한테 언니분께서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는 유명인이신데 이런 일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평판에도 안 좋고 활동에도 지장이 있으시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하시니까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해서 내 평판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중들에게 회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기꺼이 연예계를 은퇴할 생각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끝까지 안 하게 된다면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사실 손정혜 변호사님 이 얘기를 사실은 선운숙 씨와 친언니만 알고 있더라도 정말 가슴이 진짜 이 복장이 분통이 터질 만한 사안인데 이 사실을 선운숙 씨가 자녀들한테까지 설명하는 그 심정은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참담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피해자 분이잖아요. 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이것을 알리는데 어떤 명예 침해가 있다거나 평판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이 이런 어려움에 동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직접 증언하고 피해를 이야기해서 실제로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게 하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선우은수 씨 입장에서는 자녀분들이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질까 봐 만류를 하니까 내가 힘든 것보다 우리 언니의 명예를 지키고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정의를 실천하고 처벌받을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침묵하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이모, 언니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 아이고. 이런 결심으로 이렇게 어렵게 이 법정 3차 공판까지 나와서 증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차 공판 때는 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나와서 다 거의 모든 걸 다 진술을 했고 그리고 어제 3차 공판에는
선우은숙 씨가 또 증인으로 나와서 출석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렇다면 그걸 다 지금 유영재 씨는 다 현장 법정에서 다 마주하고 들었잖아요. 반응이 궁금합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예, 일단 이 유영재 씨 측에서 구체적인 입장, 뭐 변호인을 통해서 알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고소인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당사자를 신문하는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이제 변론을 종결하게 될 겁니다. 그럼 변론을 종결하고 나면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판결 선고일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 선고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금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은 그 선고까지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세요. 부실복무. 우리 사회는 군 문제에 특히 민감한데 부실복무 의혹이 터진 송민호, 김묘성 기자님, 시청자분들이 송민호가 누구지?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인데요. 아이돌로서, 그러니까 위너로서도 굉장히 성공을 했었고, 솔로로서도 예를 들면 뭐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서. 이 사람인가요? 이분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어떤 절절한 사랑도 그 경연 대회를 통해서 뽐내면서 본 것 같아요. 네. 많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술적 재능도 굉장히 뛰어나서 네. 다양한 예능에서도 많은 활약을 보인 인물입니다. 바로 송민호 씨인데요. 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는데 부실복무 의혹이 발생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실복무 의혹이다. 뭔가 복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대체 어떤 사람인지 혹시 몰라.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이 사람이 하실 거예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손정혜 변호사님, 뮤직비디오는 보기 어려웠어도 송민호 씨가 예능에도 많이 나와서 그래 예능에서 많이 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예능에서 굉장히 씩씩하고 유쾌한 그 모습으로 이제 대중들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기억하고 노래도 익숙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이 송민호 씨가 사실은 지난해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네. 지난 3월에 이제 근무처를 옮겼습니다. 네. 한 편익시설, 주민시설에서 운영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근무지를 옮겼던 사실까지 확인됐는데 네. 그리고 오는 24시일까 불과 한 5, 6일 지나면 소집 해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한 연예 매체에서 이 전역 해제 직전에 부실복무 의혹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이 송민호 씨 출근을 제대로 안 했고 근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 연예 매체에서는 지난 11월부터 그러니까 12월 초까지 한 10차례 정도 여기를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했던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송민호 씨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번을 찾아갔는데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송민호 씨가 10월 말에 하와이로 5박 6일을 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는 또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정황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네. 이 직원들도 송민호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점을 보도하면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이제 업무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10월 말에는 하와이로 5박 6일 여행 갔다. 이게 뭐 물론 이제 이 현역병도 뭐 휴가 받아서 뭐 휴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해외여행 간다. 군인이 해외여행 복무인데 갈 수 있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건 그렇다 치고 그 출근을 김효성 기자님. 네.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데 이제 일단 그 취재 결과예요. 언론사 취재 결과. 그리고 주변 분을 이제 얘기를 들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자, 그 기관 시설의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취재 기자는 송민호 씨의 상관에게 직접 질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문답을 이어갔는데요. 이 상관의 대응이 뭔가 뜨뜨미지근하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말하는 태도나 어떤 대화에 있어서 약간은 뭔가 의아하다라는 듯한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지난 3일에 송민호 씨가 없었을 때 어디 네.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연차 남아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일에도 취재기자가 갔는데 송민호 씨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3일 병가를 썼다라고 이 상관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9일이 됩니다. 9일이 돼서 취재기자가 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에 송민호 씨의 담당 상관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송민호의 매니저로부터 전화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출퇴근 기록이나 그 기록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록이나 그리고 CCTV 영상을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개인정보라서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그러면 김성수 변호사님, 뭐 병가, 연차, 그리고 입원, 뭐 아프면 입원할 수는 있겠지만 인권적 차원에서. 근데 애초에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를? 예. 우선은 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병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해외에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 현역 군인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그때는 나갈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지금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수사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에 대해서 그러면 손정희 변호사님, 그 송민호 씨 측은 뭐 꼭 본인이 아니어도 소속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장은 안 냈을까요? 소속사에서는 규정에 맞게 복무했다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이 한 매체가 보도한 것이니까 10차례 정도 확인했다고 하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병무청이 실제로 출근을 조작했는지 불상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법에 이제 처분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실제로 정해진 날짜에 근무를 했는지 또는 출근 조작을 했는지 또는 무단으로 어떤 불성실한 조치가 네. 있었는지가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거 어쨌든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라셨죠? 뭐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자, 북한 백화점에 뭐가 있길래 화들짝 놀라는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북한에서 유학 중인 중국 대학생들이요. SNS를 통해서 북한 백화점 내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북한에도 백화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실 텐데 상상 그 이상의 광경이 이제부터 펼쳐질 겁니다. 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꽤나 익숙해 보이는 이곳입니다. 뭐예요? 놀랍게도 평양에 있는 한 백화점의 내부입니다. 프랑스 고급 브랜드죠. 샤땡의 화장품도 이렇게 아하.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영국 유명 브랜드 D사의 청소기도 네. 이렇게 있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코너에는 유명 브랜드의 신발과 옷까지 구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품목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북한 백화점의 내부 사진입니다. 사실 이제 손정희 변호사님 한 40초 남았어요. 저게 어떻게 북한에 들어가는지는 문제지만 진짜 북한 저 지도층 사치품 좋아하나 봐요. 네, 좀 이중적인 모습이죠. 여기가 평양 대성 백화점이라고 하는데요. 사치품을 판매하는 주요 창구라고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담당하는 이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치품 관련해서도 백화점에서 저렇게 공고원형이 판매를 하는데 네. 우리가 알만한 명품 브랜드도 다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뭐 술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까지 즐비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못 쓰게 하고 또 이렇게 사치품을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좀 이중적인 모습이 놀랍네요. 김정은이 해외 반입이 어려운 저 명품들을 이른바 저 이 고위급 간부들한테 선물 주면서 통치한대요. 그 수단이래요, 세상에.